네, 5주차 정규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5주차를 맡게 된 1조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EM 알고리즘과 그리고 EM 알고리즘과 EM 알고리즘을 활용한 미싱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사실 맡은 파트는 챕터 8이랑 9였어요. 근데 이제 챕터 9가 라지 샘플이라서 그 학술부장님께서 9를 다루는 것보다는 8에서 사용되는 EM을 좀 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EM이랑 8장 준비했습니다. 오늘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1부에서 EM 할 거고 2부에서 미싱 데이터 부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MLE와 EM 알고리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지난주에 3조 분들께서 잘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간단하게만 넣었고요. 라이클리후드는 데이터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에 대한 척도이고, 이 라이클리후드에 로그를 씌우면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된다. 그리고 MLE를 구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값을 찾죠.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은 노테이션입니다. 먼저 라이클리후드가 P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라지 L로 썼습니다. 뒤에서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MLE 구할 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분을 해서 구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미분을 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너무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너무 복잡하다거나 하면은 MLE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해결법이 EM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EM 알고리즘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잠재 변수 Z를 통해서 MLE를 구하는 방법이고요. 여기서 키워드는 잠재 변수 Z랑 반복적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미분을 해서 MLE를 구하면 한 번에 구하게 되는데 EM 알고리즘을 쓰면 세타 1, 세타 2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MLE에 접근을 하게 되고요. 잠재 변수 Z는 여기 써놓은 것처럼 디스크릿하고 컨티뉴스 둘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 오늘 PPT에서는 편의상 디스크릿으로 이제 정의를 했고요. 왜 이 잠재 변수를 굳이 도입을 해서 MLE를 구하는지를 살펴보면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아까 보신 것처럼 ln px 바 세타인데 만약 이 부분을 구할 수가 없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식 있죠? 이 식으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Z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Z가 원래 없는데 우리가 도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 Z가 있는 확률 모델을 써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설명이고 그리고 EM 알고리즘은 E 스텝과 M 스텝을 반복적으로 적용을 하는데요. E 스텝은 파라미터를 고정을 하고서 Z를 할당하는 과정이고 M 스텝은 할당한 이제 Z를 바탕으로 파라미터를 다시 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정의는 계속 나올 거고 여기에 살을 좀 더 붙여가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만 보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서 하나 간단한 예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10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 10개의 데이터가 2개의 정규 분포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목표는 2개의 정규 분포를 추정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상황에 EM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면 가장 먼저 파라미터를 고정을 해야겠죠? 그러면 맨 처음에는 파라미터를 그 랜덤으로 그냥 정합니다. 그래서 정한 방법은 첫 번째 정규 분포를 3,2.9 그리고 두 번째 정규 분포를 14 이렇게 정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Z를 할당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Z는 여기서 어떤 데이터가 어떤 분포에서 왔는지를 알려주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Z를 0이라고 하면 첫 번째 분포에서 왔고 Z를 1이라고 하면 두 번째 분포에서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라벨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Z를 통계적으로 할당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이 분포를 보고 나서 우도를 비교해서 각 데이터마다 그래서 이렇게 할당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파란색 분포가 더 높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당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스텝이고요. 이 할당한 결과, 그러니까 이 라벨링을 한 결과를 가지고 파라미터를 다시 계산을 해보았더니 4,2.1, 두 번째는 21,7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M 스텝입니다.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라벨링을 하고 다시 또 파라미터를 구하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해서 수렴하는 어떤 값이 있겠죠. 그 값을 ML이라고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2인데요. MLE를 좀 직관적으로 바라봤다면 이번에는 수식적으로 바라보려고 1.2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MLE를 구할까 했을 때 이제 수식적인 아이디어는 세타를 고정한 상태에서 로그 라이클리후드와 비슷한 함수를 먼저 만들고 그 함수를 최대한하는 값으로 세타를 다시 선정하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거 좀 뒤쪽에 가면 알게 되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테이션을 설명드리면 아까 봤던 것과 동일하고 새롭게 들어온 노테이션이 하나 있는데 바로 QZ입니다. 이는 그 잠재 변수 Z의 확률 분포고 확률 분포기 때문에 QZ를 Z에 대해서 서메이션하면 1이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 KL 디버전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률 분포 확률 분포가 두 개가 있을 때 그 두 개의 확률 분포가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내는 지표고 만약에 동일하다면 0, 다른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0이 됩니다. 동일하지 않다면 양수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점이고요. 이 수식적인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두 번째 거를 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P는 PX고 여기 로그의 안에 있는 값이 그대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Q는 QX입니다. KL 디버전스는 사실 내용이 좀 많은데 필요한 부분만 이 정도만 갖고 왔고요. 이제 중요한 등식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 등식인데요.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BQ 세타와 KL로 이제 분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되게 뜬금없이 나왔는데 이게 1.2의 핵심이고요. 먼저 이제 각 항이 무엇인지 살펴보자면 BQ 세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KL은 똑같이 이런 좀 다르지만 여기 위에가 다르고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사실 이제 각각 좀 내용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파트는 우리가 EM을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못해가지고 뺐고 그리고 이 등식을 가지고 계속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등식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증명을 해보자면 L에서 B 함수를 뺐을 때로 이제 시작을 하고 여기서 어, 조건부는 마지널분의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여기 분자 부분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로그의 성질로 인해서 이렇게 덧셈으로 이제 분리를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이 여기랑 그다음에 여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QZ는 Z의 그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Z에서 더하면 1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이 사라져서 없어지고 이 부분이 우리가 아까 봤던 KL의 그 정의식과 같아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식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점은 KL이 아까 봤듯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항상 갖기 때문에 이런 부등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등식의 뜻은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하한이 비함수라는 점이고요.
이렇게 KL을 가지고 증명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등식 하나는 이제 수능 1에서 배운 젠슨 이니퀄리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EM 알고리즘의 E 스텝과 M 스텝 아까 봤던 거를 좀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E 스텝입니다. 로그 라이클리후드 함수가 항상 B 함수보다 크기 때문에 B를 고정한 상태에서 이제 B를 최대한 키워가지고 L과 비슷하게 만든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세타를 고정을 하면은 이 부분이 이제 상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고정이 될 거고요. 그러면 B와 KL이 둘 다 Q를 갖고 있으니까 Q를 하나 선택을 하면 그러면 B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 이 L과 B가 결정이 되니까 KL이 결정이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약간 그림을 그려보자면 세타를 고정해서 L 세타 바 X를 이제 상수로 고정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한 1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Q에 따라서 B랑 KL이 갖는 값이 달라지겠죠. 만약에 Q1을 선택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B가 뭐 7이고 KL이 3이다. 그리고 또 다른 Q를 선택해봤더니 B가 2고 KL이 8이다. 근데 여기서 KL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0도 가질 수 있겠죠? 그럼 0, 그리고 10이다. 이렇게 Q3일 때. 그러면 이 중에 제일 좋은 Q는 우리 어떤 것일까요? 바로 여기 세 번째 케이스인데요. L이 B랑 같기 때문에 B랑, 아이고, 이게 B고 얘가 KL입니다. 그래가지고 B랑 L이 같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에 가장 잘 맞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Q를 선택할 때 KL이 이제 0이 되도록 Q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Q는 여기서 Q가 QZ고 P가 PZ 바 X 세타이기 때문에 둘이 같다. 분포가 같을 때 0이라고 했으니까 둘이 같다. 이렇게 설정을 이 식을 만족하는 Q를 설정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Q가 B를 최대한으로 키워줄 거고요. Q를 선택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M 스텝은 우리가 방금 설정한 Q를 넣어가지고 그러면 최대한 키운 Q가 되겠죠? 그 Q를 넣어서 이 B 함수를 최대한은 세타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 세타가 어느 값을 수렴을 할 거고 그 값이 MLE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과정을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그 정의와 이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 파라미터를 고정하고 이제 Z를 통계적으로 할당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봤듯이 세타를 이제 고정한 상태에서 Q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식으로 쓰면은 세타를 고정하고 이제 B를 최대화하는 이제 Q를 찾는 거죠. 그리고 M 스텝은 할당된 결과를 바탕으로 세타를 다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Q가 이 QZ는 P, Z, X바 세타를 만족하는 Q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반복하면은 어느 값에 수렴을 하겠죠. 그러면 이 과정을 그림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빨간색이 로그 라이클리후드 라지 L이고 맨 처음에 우리가 세타를 하나의 값을 고정을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타 올드로 고정을 먼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세타 올드에서 KL이 이제 0이 되도록 Q를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KL이 0이 된다는 것은 L과 B랑 같다는 뜻이니까 여기 점이 점을 같이 공유를 할 거고 여기서 이제 B 함수를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B 함수를 최대화하는 세타를 찾겠죠. M 스텝에서. 그랬더니 세타 U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반복 한 번이고요. 또 이제 합니다. 또 이 스텝을 해가지고 여기서 또 B 함수를 그릴 거고요. 그리고 이 B 함수를 최대화하는 세타 프라임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찾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수렴을 할 거고 그 값이 mL가 되겠다. 네, 그런 설명입니다. 이제 1.3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L을 B랑 KL로 봤는데 새롭게 좀 다른 분의 방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좀 다른 방식으로 쓰려고 하는데 여기서 아까 봤듯이 그, 네, 이 식을 가지고서 아래로 넘어갔고 그리고 로그니까 마이너스로 네, 분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는 이제 PZ 바 X 세타 올드를 가지고 Z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하면 1이 되니까 이 성질을 가지고서 전개를 했고 그다음 방금 구했던 이 식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항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항을 Q 세타 바 세타 올드를 하고 두 번째 항을 H 세타 바 세타 올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Q 함수인데 Q 함수는 LMP X Z 바 세타에 대한 기대값이기도 하고 여기 나왔던 그 식을 똑같이 갖고 온 겁니다. 네, 그리고 H는 그렇게 중요하게 쓰이진 않는데 그냥 음수의 합이라는 정도만 왜냐면 이 둘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음수의 합이라는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1.2에서 가장 중요한 등식으로 L은 B 더하기 KL을 봤는데 그거에 대응하는 새로운 등식입니다. 우리가 또 그리고 이런 부등식 봤었죠? 그런 부등식과 대응하는 부등식이 바로 이건데 이것의 증명을 먼저 해보자면 증명을 하고서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을 하면 먼저 이 등식을 그대로 갖고 왔고요. 이 등식이 모든 세타에 대해서 성립을 하기 때문에 세타 올드를 대입해서 두 번째 식을 구했습니다. 1번 식에서 2번 식을 빼서 이제 세 번째 식을 구했고 여기서 깁스 이니퀄리티를 이용해가지고 이러한 부등식을 얻게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주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 의해서 이 부분, H 부분이 0보다 크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원했던 부등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등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살펴보자면 그 부등식 아까 똑같은 부등식이고요. 여기서 셋 Q를 향상시키는 세타를 찾으면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향상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세타 만약 약간 예를 들면 x가 5보다 크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부분을 키웁니다. 그러면은 7일 만약에 7이라고 하면 그러면 x도 당연히 값이 커지겠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만약 이 부분이 세타를 넣었는데 어떤 한 세타를 넣었는데 이 값이 만약에 커졌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도 커질 거니까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더 커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에밀리가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값인데 그 세타가 조금씩 값을 올리면 그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 에밀리를 구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Q를 최대화하는 세타를 찾아야겠다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 로그 라이클리후드도 계속 높아지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EM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 스텝을 하면 Q를 먼저 계산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M 스텝은 똑같이 세타를 다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우리가 1.2에서 봤던 B 함수와 방금 본 Q 함수의 관계를 좀 살펴보자면 네, 식 전개를 하면 B는 Q 더하기 어떤 세타와 관련 없는 상수로 이제 쓸 수 있는데요.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B를 최대화하는 과정은 Q를 최대화하는 과정과 같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1.2에서는 b를 최대화했는데 지금 1.3에서는 q를 최대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둘이 같은 내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마지막으로 이제 예시를 하나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문제 상황은 혈액형에 대해서 아, 대해서 플러스 형인 인원수와 마이너스 형인 인원수가 주어졌을 때 플러스 형일 확률 세타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 혈액형에서 RH 플러스랑 RH 마이너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 A형이 똑같은 A형이라고 해도 A 플러스인 사람이 있고 A 마이너스인 사람이 있는데 이 비율을 한번 추정을 해보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은 옆에 적어놨고 여기는 이제 인원수를 나타낸 파트입니다. A인 인원수를 이제 N이라 하고 플러스 형인 사람을 N뿔 그리고 마이너스 형인 사람을 N 마이너스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세타는 N분의 N뿔이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실은 N 플러스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다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EM을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EM의 목표가 MLE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먼저 알고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N 플러스가 이항분포일 때 그러니까 Y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세타의 MLE가 N분의 Y인 점을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 사실을 이용해서 MLE가 N분의 N뿔이다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본 결과 이제 이게 정답인데 네, A형은 0.92, B는 0.94, O는 0.93, AB는 0.94.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EM 알고리즘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값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EM을 할 때 Z를 정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Z를 먼저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Z를 도입하는 과정은 플러스 요소를 이제 활용했는데 만약에 플러스 요소가 두 개 있다. 그러면 플러스 형이고 플러스랑 마이너스 한 개 있다. 그래도 플러스 형이고 마이너스 두 개일 때 마이너스 형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서 여기 보시면 노란색 부분이 잠재 변수 파트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두 개인 사람을 n뿔뿔, 플러스 마이너스인 사람을 n뿔마, 그리고 마이너스 두 개인 사람은 n마, 이렇게 n마마로 해도 되는데 똑같이 n마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잠재 변수에 대해서 잠재 변수의 확률 분포 QZ도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모수 P를 가지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플러스 요소를 가질 확률을 P라고 설정을 해서 뿔뿔인 사람은 이제 제곱의 확률로 뿔뿔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맞뿔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2를 곱해줬고 여기는 1-b의 제곱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정답과 이제 실제로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P의 수렴값을 구하고 EM으로 P의 수렴값을 구하고 여기서 여기 보시면 세타가 P제곱 더하기 2P 1-P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네, 세타의 수렴값을 구할 거고 그리고 이 세타의 수렴값이 정답이랑 같은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P의 수렴값을 먼저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 스텝은 Q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Q는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고, 먼저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구하기 위해서 라이클리후드 먼저 구하면 P제곱분의 N뿔뿔 그리고 2P 1-P 분의 승의
앰플맛은 해가지고 이렇게 다항분포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에 로그를 씌워서 아래와 같이 구했고요. 여기 이제 Q를 구하기 위해서 기대값을 씌워야 되는데 기대값 씌울 때 어떤 항이 랜덤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 앰플뿔하고 앰플마가 랜덤이고 n마는 여기 위에서 이제 주어지는 값입니다. 여기 두 번째 줄이 우리의 데이터고 아래에 있는 값은 이제 잠재 변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랜덤이 아니라서 여기 두 개에만 이제 2가 붙었고 이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해야 Q를 구하고 그리고 Q를 미분해서 최대한 하는 P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성질은 다항분포의 성질인데 이렇게 합이 주어졌을 때 그 조건부 분포는 이제 합을 n으로 하는 이항분포라는 사실인데요. 이거를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합이 주어졌을 때를 이 부분이 이제 n뿔이 되겠죠? n뿔뿔 더하기 n뿔마가 n뿔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포를 알았으니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고 우리가 원했던 이 기대값은 이항분포에서 기대값은 np니까 이 두 개를 곱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편의상 이 값을 n뿔뿔의 햇으로 뒀고요. 우리가 n뿔마의 햇도 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n뿔에서 n뿔뿔 햇을 뺀 값이라고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텝에서 계산된 Q는 다음과 같이 n뿔뿔 햇을 넣고 n뿔마 햇을 넣고 아까 이제 이렇게 n뿔마 햇까지 넣으면 모르는 값이 없이 다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M 스텝인데요. Q를 최대화하는 이제 P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했던 Q를 가지고 P에 대해서 미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0으로 세팅을 하고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이런 식이 나왔고요. 이 식을 바탕으로 이제 P를 업데이트를 하게 가는 거죠. 네, 이 부분은 그냥 계산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과정을 R코드로 한번 구현을 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초기 값을 받습니다. 처음에 이 스텝을 시작할 때 세타를 고정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초기 값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는 n뿔의 인원수 그리고 플러스형인 사람의 인원수랑 마이너스형인 사람의 인원수를 두 개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스텝과 M 스텝을 반복을 할 건데요. 이 과정, 한 반복당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고, 먼저 이 스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n뿔뿔의 햇과 n뿔마의 햇을 이제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y1이 n뿔이 되겠고, y2가 n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넣었고, 그러면 이 스텝에서 이 계산을 하겠죠? 그리고 M 스텝에서 이 계산을 바탕으로 여기 이렇게 이 계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P를 이제 구해줄 겁니다. 그럼 P가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고, 그러고 나서 한 번 반복할 때마다 반복수를 더해주고, 값도 새로운 값으로 이제 누적해서 구해주고, 그 다음에 방금 직전의 P와 우리가 구한 P의 차이를 입실론이라고 했을 때, 입실론이 엄청 작아지면,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으면, 그러면 이 반복문을 끝내고 결과를 보여주도록 이렇게 코드를 짜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 결과는 우리의 수량값, 우리가 원하는 값이었죠. 수량값이랑 그다음에 반복수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렴을 했는지 수렴 과정 이렇게 세 가지로 정해봤습니다. 네, 이 파트는 이제 수식이고 여기서 수식을 바탕으로 코드를 짰다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옆에다가 적어봤습니다. 그러면 돌려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여기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은 주어진 데이터고 우리가 y를 입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고 얘는 정답값입니다. 이 A형의 데이터를 가지고 함수를 돌렸을 때 그 초기값을 지금 0.5로 설정을 했죠. 이 함수를 돌렸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0.73으로 이제 수렴을 했고 26번의 반복을 통해서 수렴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이제 0.734를 여기에 넣었고 26번 반복을 통해서 수렴을 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싶었던 값은 세타이기 때문에 세타를 아까 봤던 py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0.9296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한 답이 되겠죠? 똑같이 A형, B형, O형, AB형 똑같이 네, 반복을 했고 여기서 정답이랑 구간값을 비교해보면 되게 비슷하죠? 되게 잘 구해졌다고 판단이 되고 우리가 이 정답을 모를 때 이런 식으로 에밀리를 구할 수 있겠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래프인데 여기 첫 번째 그래프는 0.5를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A형, B형, O형, AB형을 EM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B형이 지금 31번으로 제일 반복을 많이 해서 수렴을 했고 그리고 B형, 그리고 AB형, 그리고 O형, A형 순으로 수렴 이제 반복수가 좀 적죠. 그리고 B형이 지금 제일 B형이 P가 높은데 이 세타를 1-1 P의 제곱으로 쓸 수 있어서 P가 높다는 점은 이제 P가 높으면 이 값이 작아지게 되고 그러면 이게 세타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 P를 가지고 세타도 B형, AB형, O형, A형 순으로 높겠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값을 우리가 맨 처음에 봤는데 소위값에 대해서 소위값의 영향을 좀 파악을 해보고자 이렇게 초이값을 다르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이 주황색이 0.9 그리고 빨간색이 0.5 여기 옆에서도 이제 다 0.5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0.2 이렇게 해서 돌려봤는데 다 같은 값으로 수렴을 했고 반복수도 어, 보라색이 지금 27, 보라색도 여기 27입니다. 27, 26, 27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수렴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소위값에 따라서 초반에 값이 많이 다르죠. 여기까지 되게 많이 다르고 그래서 소위값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상으로 1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2부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EM 알고리즘이 결특치 분석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EM 알고리즘이 우리가 배운 미싱 데이터의 종류 중에 어떤 경우에 사용될 수 있을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넣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EM 알고리즘이 결특치 분석에 왜 쓰이게 되는지 그리고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교과서 내용을 참고해서 수학적인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실제 결특치가 있는 데이터에서 EM 알고리즘이 어떻게 쓰이는지 손으로 계산한 예시와 그리고 파이썬을 이용해서 코드를 짠 예시 몇 가지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 후에는 교과서에서 등장하는 개념인 지수족에서의 EM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볼 것이고 그리고 또 EM 알고리즘의 확장 중에
간단하게 GEM이나 ECM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EM에서 어떻게 발전된 형태인지,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부해보고 느낀 바로는 물론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EM 알고리즘을 결측치가 있는 데이터에 적용했을 때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스텝에서는 관측된 데이터의 충분 통계량을 사용해서 결측 데이터를 채웁니다. 여기서 충분 통계량의 개념 역시 제가 저한테 확실하게 다가오지 않아서 찾아봤는데, 이는 이제 모수 데이터를 예측하는데 모든 관측 데이터에 각각의 추측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관측 데이터의 합이나 제곱합 또는 관측 데이터 y1, y2의 곱의 합, 뭐 그런 것만 있어도 모수 세타를 예상하는 데는 충분하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놨듯이 결측 데이터를 채운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관측된 데이터와 현재 파라미터 세타 t를 기반으로 결측 데이터의 조건부 기대값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세타 t 플러스 1에서 세타 t를 뺀 값이 일정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즉 최적의 조건부 기대값으로 수렴할 때까지 업데이트하는 과정 역시 이 스텝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건부 기대값의 의미는 확실하게 평균을 낼 수 있는 관측 데이터와 다르게 결측 데이터가 관측 데이터와 같은 모수를 따른다는 조건 하에서 기대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조건부 기대값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M 스텝을 간단하게 적어놓기 위해서 이제 M 스텝도 적어놨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EM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관측 데이터를 이용해서 결측 데이터를 계산한다라는 개념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이제 미싱 데이터 타입을 다뤄봤는데, 이 중에 어떤 경우에 EM 알고리즘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할까 하는 질문에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미싱네스가 두 변수에 모두 존재하는 bivariate normal sample이 있다고 할 때 Y2의 관측 데이터로부터 Y2의 결측치를 추정하려면 Y2의 결측치가 전체 데이터 분포를 대표한다고 가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관측 데이터의 모수로 결측치를 추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MAR 혹은 MNAR의 경우 결측된 데이터의 패턴이 특정 변수와 관련이 있게 되고 따라서 편향된 모수의 추정값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데이터가 완전히 무작위로 결측되는 MCAR이 EM 알고리즘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MCAR만 적용이 가능하냐? 그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MAR 역시도 적용을 할 수 있지만 몇몇의 이제 제한 조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싱 데이터가 존재할 때 EM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절차를 교과서에서 이제 공식으로 설명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상황은 Y1이라는 데이터셋이 있고 이것이 이제 정규분포를 따르고 IID이고 그다음에 R번째 데이터까지는 관측이 되고 그리고 R 플러스 1부터 N까지 즉 N 빼기 R개의 데이터는 관측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텝에서 이렇게 두 가지의 식을 쓸 수 있는데 첫 번째 식은 데이터 합에 대한 식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 제곱합에 대한 식입니다. 두 식 모두 첫 번째는 관측된 데이터, 여기는 관측,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측, 여기는 결측입니다. 그 두 개를 합해서 이제 데이터 합의 조건부 기대값 그리고 데이터 제곱합의 조건부 기대값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기대값이라는 말이 또 사용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역시 아까 설명드렸듯이 결측된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의 모수를 따른다는 조건 하에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1번, 2번 식에서 두 번째 식은 왜 존재하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에서 평균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분산도 다루기 때문에
결집된 데이터가 분산에 미치는 영향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곱합의 조건부 기대값도 굳이 써주었구나 하고 저는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이제 첫 번째 식은 1번식은 평균을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되고 두 번째 식은 분산을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M 스텝은 이제 이 단계에서 계산된, 이 스텝에서 계산된 기대값을 사용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mu t 플러스 1은 mu t 다음으로 업데이트되는 mu 값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에서 구한, 즉 t가 t였을 때 데이터 합의 조건부 기대값에서 조건부 기대값에서 이제 n을 나눈 평균값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당연히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구해진 mu t 플러스 1이 이제 앞에 넘어가서 mu t 플러스 1이 다시 이제 이 부분에 대입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합의 조건부 기대값이 다시 계산되고 또 m 스텝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분산도 이와 비슷한 과정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때 이제 vx를 ex로 이용해서 구하는 간편식이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이제 그 식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고,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해당되는 것은 뭐 간단하게 이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뮤t가 이제 뮤t 플러스 1, 그리고 시그마 t 역시 시그마 t 플러스 1과 같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같아질 때까지 혹은 정해놓은 이제 특정 임계값보다 작아질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제 이 수행을 멈추는 지점을 이제 fixed point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을 이제 제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예제를 한번 소개를 해보자면, 이제 y1이 IID이고 정기분포를 따르는데 여섯 번째 데이터 가시는 관측이 되고, 이제 일곱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는 네 개 데이터는 관측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이건 필요 없지만 굳이 넣었지만 뭐,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관측된 데이터의 합은 30이고 그 데이터의 평균은 7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MCAR인 데이터에서 결측된 데이터 4개도 이제 뮤가 7, 그러니까 평균이 7을 따른다고 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스텝에서는 관측된 데이터의 합과 결측된 데이터 합이 기대값을 손쉽게 계산해서 전체 데이터의 기대값을 계산할 수 있고, 이것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이것을 전체 데이터의 수인 10으로 나눈다면 이제 5.8을 얻게 돼서 이제 그것이 이제 mu t 플러스 1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새로 구한 값을 또 이제 데이터의 평균 mu t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평균을 다시 대입하고 이제 이 스텝부터 다시 반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값으로 수렴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해서 최적의 mu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예시는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인데, 자, 다음과 같이 관측된 데이터가 각각 이러한 다음 문포를 따르고 있고, 결제치가 포함된 확장된 데이터셋은 이제 이렇게 된 다음 문포를 따르는 상황입니다. 이제 Y의 결측치를 EM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추정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 단계에서는 현재 추정값인 세타 T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Y1에서 Y4까지의 누락된 값의 조건부 기대값을 결측치의 조건부 기대값을 계산해 주게 되고, 이제 M 단계에서 계산된 기대값을 사용해서 세트를 업데이트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식을 따라 녹합니다. 이제 이 식을 어떻게 드라이브 하는지는 중요하지 뭐 이제 저도 잘 모르겠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rate of convergence 이것 때문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예시를 가져온 이유가 이제 여기 표에서 이 t가 커질수록 이 세타 t가 수렴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세타 t가 이제 0.626 근처의 값으로 수렴하면서 이제 현재 세타 t와 최적의 파라미터 값인 세타 햇의 차이, 즉 오차죠, 오차. 오차가 점점 0으로 수렴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 열인 rate of convergence, 그러니까 마지막 열이 rate of convergence를 뜻한다고 이제 교과서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한국말로 수렴 속도라고 번역이 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표를 아무리 봐도 이제 뭐 거리와 시간의 개념은 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제 속도로 설명이 되는가 하면서 이제 궁금증이 생겼어 가지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 식에서 분자는 이제 다음 반복에서의 이제 t 플러스 1이니까 다음 반복에서의 모수가 최적의 모수와의 차이, 얼마만의 차이를 보이는가, 즉 다음 반복에서의 오차이고, 그리고 분모는 현재 반복에서의 오차를 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둘을 나누게 되면 현재에서 다음으로 업데이트 되었을 때의 오차가 줄어드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오차가 얼마나 작아지냐를 반영할 수 있으니까 수렴 속도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선형 수렴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는데, 수렴 속도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면 이제 선형 수렴을 뜻하게 됩니다. 이제 이 식에서 이제 C가 0과 1 사이의 상수로 수렴을 하게 되면 선형 수렴을 나타냅니다. 만약 이제 수렴하지 않고 C가 계속 작아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수렴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것은 이제 초선형 수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을 이용한 예시에 대해서 다뤄볼 것인데, 이제 n이 6개인 데이터셋에서 이제 다음과 같이 3개는 관측이 되고 나머지 3개는 관측이 안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래 하던 방식대로 이제 이 스텝은 결집된 값이 관측된 값의 평균을 따른다고 가정하고 값을 대입하면 됩니다. 이것은 뭐 굳이 코드로 써본 것이고, 코드로 쓸 필요도 없이 사실 민이 2.66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6에서 6을 나누면 2.66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결치치가 관측치의 평균을 따른다고 가정하고 그 값을 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제 새로운 방식은 이제 m 스텝을 통해서 최적의 뮤 햇을 얻어서 그 값을 이제 데이터셋의 결측치 부분에 대입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그 전에 이제 테이블에서 표를 업데이트했듯이 이번엔 코드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updated mean difference가 이제 updated mean에서 previous mean을 뺀 것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mean difference가 0.05보다 작아지면 이제 그 수행하는 것을 멈춰라라고 이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이렇게 계속 작성을 하다가 이제 5.29에서 이제 mean difference가 current mean이 5.29일 때 mean difference가 0.036, 즉 0.05보다 작아지면서 이제 반복을 멈추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적의 뮤가 이제 5.297의 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이제 m 스텝을 거치고 나서 이 스텝을 다시 한번 수행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m 스텝에서 얻어진 최적의 이제 뮤햇을 이제 결측치에 대입하고 그 상태 데이터셋에서 이제 ML을 적용해서 최적의 세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온 것은 앞에 이 표를 코드로 작성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최대호도 함수의 공식을 사용해서 그것을 이제 코드로 작성해서 최적의 모수를 구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단 이렇게 샘플 패러미터 셋을 구성했습니다. 이제 new min 이 평균에는 이제 2, 5, 1, 3 4개 값을 넣고 new 시그마 이 임의로 정한 값입니다. 이것도 역시 4개 값을 넣어서 이제 이렇게 4개의 쌍이 네 쌍의 이제 샘플 패러미터 셋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M 스텝에서 얻어진 최적의 뮤를 결집치에 대입한 것이 지금 이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최대 우도 함수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서 근데 로그를 씌워서 범위를 좁혀줘야 합니다. 이제 어차피 지금 이제 우리가 구했던 이제 4개의 모수 그러니까 세타 그 조합에서 어떤 것이 최대 우도가 가장 커지는지를 최대가 무엇인지만 판단한 그 최대값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대값이 나오는 모수가 뭔지를 판단하면 되니까 이제 로그를 씌워서 범위를 좁혀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이제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이 식에 대해서 코드로 작성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뉴민과 뉴시그마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이제 각각 이제 나열해라 하고 이제 명령했을 때 결국에 이제 마이너스 8.075 이것이 맥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 4개 값 중에서.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서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최대가 되는 조합인 이제 3,6을 옵티멀 파라미터로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분포가 이제 지수족 exponential family를 따를 때는 이제 EM 알고리즘을 수행하기에 더 쉽고 명확하다라는 이제 교과서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지수족이라는 거는 PDF가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 이제 분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SY는 아까 말씀드렸던 충분 통계량을 뜻하고 그다음에 A, B는 각각 이제 세타와 Y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을 로그를 씌우면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보이다시피 이제 로그 PDF가 이제 SY 그리고 세타와 선형 관계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텝에서 계산이 간단해지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또 M 스텝에서도 로그 우도 함수의 최적화가 더 쉬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M 알고리즘에서 좀 더 크고 복잡한 이런 모델에서 계산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generalized EM이라고 일반화된 EM 알고리즘을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단계는 EM 알고리즘과 같지만 이제 M 단계에서 바로 우도 함수를 최대할 필요 없이 그냥 우도 함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과서 시어럼을 참고해서 보면 이제 세타 T1일 때 likelihood가 그저 이제 세타 T일 때 likelihood보다 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바로 최대화를 시킬 필요가 없이 계산이 좀 더 이제 쉬워지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커질 수 없을 때는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수렴성은 확실히 보장하되 이제 계산은 쉬워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딥러닝에서 이제 크고 복잡한 모델이나 데이터셋에서 작은 부분적으로 접근해서 점진적으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부분 최적화 그리고 점진적인 이제 개선이라는 점에서 이제 SGD와 비슷하다는 점을 이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ECM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건부 최대화의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이제 EM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보통 M 단계에서 모든 파라미터를 동시에 최대화하는데 이제 ECM 알고리즘은 모든 파라미터에 동시에 최대화했을 때 복잡한 계산 과정을 좀 더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개의 조건부 최대화 단계로 나누어서 M 단계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E 단계와 CM 단계, 컨디셔널 맥시마이징 단계를 반복해서 이제 세타의 변화가 특정 값 이하로 작아질 때까지 수행하는 것은 뭐 EM 알고리즘과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GEM과도 유사점은 보이는데 앞에서 했던 GEM과도 유사점은 보이는데 이거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최적화하는 것과 그리고 세타를 점진적으로 이제 계산한다는 점에서 또 GEM 알고리즘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과제는 저희가 제 편집부님께서 이제 내일 노션에다가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좀 할 얘기가 있어서 아직 질문을 챙기지 말아주시고요. 일단 EM 알고리즘이 저희가 이제 학기에서도 계속 다룰 예정이라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되게 저희 이번 학기 주제가 이번 학술 주제가 이제 미싱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좀 다들 생각하기에 왜 이렇게 마이너한 주제를 다룰까를 조금 의문을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다른 분들은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ESC의 이제 세션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일단 학술 주제를 잡고 보이죠? 학술 주제를 잡는데 사실 요 학술 주제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지난 학기에는 이제 BNN 이제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마이너한 주제거든요. 실제로 적용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 근데 얘 하나만 딱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이 저희가 이제 미싱에서 계속 배우는 것처럼 일단 베이지안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EM 알고리즘 배우고, 뭐 가우시안 프로세스 배우고, 뭔가 분포를 이제 뭐 추정하는 데 있어서 믹스처 모델, 이제 여러 분포들 이렇게 뭐 가우시안 두 개를 합친 이런 믹스처 모델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 하다기보다는 요 주제 하나에 대해서 좀 통계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좀 그 방법론들을 풀는 게 ESC 학술 이제 세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미싱을 다루고 있기는 한데, 지금 배우는 게 베이지안 우리가 다뤘었고, 그 다음에 일반 그냥 회귀직선으로 추정을 하는 것도 다뤘었고, MLE로 해보는 것도 했고, 그 다음에 EM에 대해서 하는 것도 했었잖아요. 사실 메인은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런 통계 방법론들이 다른 데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것보다는 이제 방법론들에 좀 집중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를 다 이제 좀 어느 정도 알았으면, 아,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배울 게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전 예시들을 좀 보여드리기는 하잖아요. 근데 뭐 케글 데이터 이런 데서 보면 그냥 아무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그럴 때 미싱을 좀 처리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 27일 화요일에 저희가 화요일 마지막 세션이 있거든요. 이때 뭐 비콘 브리핑을 할까, 뭐 스터디 발표회를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때 미싱 적용에 대해서 조금 다루면 좋을 것 같아서, 이때 세션을 학술 부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고생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지를 또 하나 드리자면, 이제 비콘을 저희가 문의를 해보니까 아마 8월 말에서 9월 초에 이제 올라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보통 2달을 잡으면 이제 9월 초에서 뭐 10월 말? 이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원래 화요일 세션에서 비콘 브리핑을 좀 할까 했는데 지금 좀 늦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도 의무 참여기는 하고요. 아마 목요일 정규 세션 앞부분에 좀 그래도 우리 팀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이런 걸 얘기하면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네. 질문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생각 중인 거는 수료 기수도 참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수료 기수들은
팀을 따서 와도 되는데 지금은 여기 수료 개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주제에 따라서 먼저 나눈 다음에 주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좀 실력 따라서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이끌 수 있는 사람과 잘 팔로우할 수 있는 사람 골고루 좀 배정을 해드릴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여기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